혼자가 아닌 친한 지인끼리 모여 마약류를 공동 구매하거나 모임이나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과 마약 집단 투약까지 했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높은 수준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판매자와 접촉하여 구매한 것도 아니고 마약을 구했다는 지인에게 약간만 지급하고 나눠 수령했다면 비교적 죄의식이 덜했을 것이고 투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은 친구로부터 권유받거나 공동 투약을 하다 보면 소위 없던 배짱도 생길 수 있고 은밀한 장소도 제공받게 되었다면 마약류 투약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친한 지인끼리만 하는 것이고 서로의 신분도 검증되어 믿을만한 사이들이니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마약류 집단 투약을 한 상황이라면 단독 범행에 비해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며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판매자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매수자들 신원을 특정한 뒤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혼자서 마약류를 구해 투약했다면 본인이 적발되지 않는 이상에는 마약사범 처벌을 피할 여지도 있겠으나 마약 집단 투약 사건에서는 그 일행 중 단 한 명이라도 경찰에 적발되면 관련자 전원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뿐입니다. 가령 공동 투약을 했던 지인이 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일로 경찰에 검거되면 휴대폰 포렌식이나 통장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내가 관련된 투약건으로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마약 집단 투약을 한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약 집단 투약 사건에서는 누가 주동자인지, 직접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장소는 누가 제공했는지, 몇 번이나 모여 어느 정도의 양을 투약했는지 등이 형량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되었을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조사 이전에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경우 본인의 실제 역할보다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대응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지 않은 혐의까지 제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로 집단 투약 사건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 다른 참여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 간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사이였다 해도 막상 경찰 수사가 개시되고 자칫 구속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누구든 자기가 우선 살고 봐야 하기에 다른 지인들의 범죄 연루 사실에 관해 모두 제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가담 범위는 줄이고 타인의 연루 정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얘기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 구매 및 배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경우라면 단순 투약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 투약이라면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기소유예나 벌금의 선처도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여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는 소위 배포까지 한 것으로 간주되면 당장 구속수사부터 받게 될 수 있고 최종 형량도 수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공동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실제로 마약류를 구입한 주체가 아니었고 단지 모임에 참여하여 투약만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공범들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일회성으로 모임에 참가한 경우와 여러 번 참가한 경우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일회성으로 투약한 경우와 상습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가한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성 참여의 경우라면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일탈이라는 취지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수회 이상 마약 공동 투약을 했거나 모임의 운영진이나 관리자로 가담한 경우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마약 처벌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 동안 투약하였는지 이기에 투여량이 많고 장기간 마약류를 투여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담자가 다수인 마약 집단 투약 혹은 마약 공동구매 사건이라면 각 참여자들의 진술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서로 교차 검증하게 될 것인데요. 최초 경찰 조사 시점부터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 전략에 있어서는
사건은 먼저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셔야 하며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추측성 발언이나 두리뭉실한 답변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내용을 번복한다거나 진술을 변경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평가를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문제점을 깨닫고 수정을 시도한다거나 앞에 말한 내용들을 번복한다면 책임 회피나 허위 진술로 해석되어 처벌 수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약 집단 투약 사건에서 감형받기 위해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정신의학과 상담 기록,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면에서 호소할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양형자료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더하여 본인이 직접 마약류를 구매하여 타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므로 마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본인에게 국한되었을 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어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이 마약 공동 투약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는 없고 양형상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임을 명확히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마약 공동구매나 투약 사건은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며 특히 참여자들 간 관계와 투약 장소 및 방법, 마약의 종류와 양, 각자의 역할 등이 모두 다르기에 일률적인 접근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마약 공동투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부인 은후 마약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을 세우시고 당장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할지 조언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